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켰다. 유리창을 광포하게 두드리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거셌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호화롭지만 냉기만 감도는 방 안의 풍경이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다. 윤서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손에 쥔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천둥 소리와 뒤섞였다. 그녀는 유능한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디자인들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미래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창창했다. 하지만 윤서진의 삶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랐다. 완고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윤태준 회장과 속을 알 수 없는 교활한 계모 박지숙 여사. 그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언제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그녀의 재능조차 아버지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몇 주 전 업계에 큰 파티가 있었다. 아버지가 주최한 정략적인 목적이 다분한 행사였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술을 조금 마셨다. 낯선 이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아버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희미한 음악 소리, 강렬했지만 부드러웠던 낯선 남자의 눈빛,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룻밤의 실수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서진은 차가운 손으로 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런 감촉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두려웠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윤 회장에게 명예와 체면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의 임신은 가문의 수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어떻게든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후각을 가진 이에게 먼저 발견되는 법이다. 계모 박지숙은 언제나 서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서진의 모습을 그녀가 놓칠 리 없었다. 박지숙은 자신의 아들, 즉 서진의 이복 동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 서진이 눈엣 가시였다. 그녀는 서진의 방을 뒤지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진이 잠시 작업실에 간 사이 박지숙은 한여를 시켜 서진의 방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다. 박지숙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서재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박지숙은 가장 비통하고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진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척하며 윤 회장의 시선을 끌었다. 늘 근엄하고 냉철한 윤 회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뜸들이지 말고 말해. 박지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플라스틱 막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진이 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어쩌면 좋아요 가문의 망신이에요. 대체 어느 놈의 아이인지. 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윤서진 불러와. 당장.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저택을 울렸다. 서진은 작업실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서진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불타는 듯한 시선이었다. 박지숙은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윤 회장이 책상 위에 테스트기를 집어 던졌다. 그것이 서진의 발치에 떨어졌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무릎 꿇어 아버지가 포효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누구냐? 당장 말해. 그놈이 누구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저항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조차 못했지만 설령한다 해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이었다. 말씀드릴 수 없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윤 씨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 당장 병원 가서 그거 지워버려. 그리고 그놈이 누군지 불어. 윤 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싫습니다.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한 정면 반박이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진에게 다가왔다.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 쓸모없는 것, 네가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명예를 더럽힌 너 같은 건 내 딸이 아니야. 그는 서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서진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여보, 진정하세요. 그래도 서진이인데 박지숙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 회장은 박지숙을 뿌리쳤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너 같은 건 내 자식도 아니고 이 집안 사람도 아니야.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라. 네가 가진 모든 카드와 통장 당장 정지시킬 테니.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것을 집 밖으로 끌어내. 이비 오는 날 단 한 발자국도 이 집에 들이지 마.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무리 냉혹한 아버지였지만 친딸을, 그것도 임신한 딸을 이 폭풍우 속으로 내쫓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러나 윤 회장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진은 박지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서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 여자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짐을 챙길 시간조차 없이 입고 있던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현관 밖으로 끌려나갔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천둥이 다시 한번 세상을 찢을 듯 울렸다. 서진은 거대한 저택의 문 앞에 주저앉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집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임신한 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켰다. 유리창을 광포하게 두드리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거셌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호화롭지만 냉기만 감도는
방 안의 풍경이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다. 윤서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손에 쥔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천둥 소리와 뒤섞였다. 그녀는 유능한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디자인들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미래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창창했다. 하지만 윤서진의 삶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랐다. 완고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윤태준 회장과 속을 알 수 없는 교활한 계모 박지숙 여사. 그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언제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그녀의 재능조차 아버지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몇 주 전 업계에 큰 파티가 있었다. 아버지가 주최한 정략적인 목적이 다분한 행사였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술을 조금 마셨다. 낯선 이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아버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희미한 음악 소리, 강렬했지만 부드러웠던 낯선 남자의 눈빛,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룻밤의 실수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서진은 차가운 손으로 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런 감촉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두려웠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윤 회장에게 명예와 체면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의 임신은 가문의 수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어떻게든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후각을 가진 이에게 먼저 발견되는 법이다. 계모 박지숙은 언제나 서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서진의 모습을 그녀가 놓칠 리 없었다. 박지숙은 자신의 아들, 즉 서진의 이복 동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 서진이 눈엣 가시였다. 그녀는 서진의 방을 뒤지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진이 잠시 작업실에 간 사이 박지숙은 한여를 시켜 서진의 방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다. 박지숙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서재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박지숙은 가장 비통하고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진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척하며 윤 회장의 시선을 끌었다. 늘 근엄하고 냉철한 윤 회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뜸들이지 말고 말해. 박지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플라스틱 막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진이 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어쩌면 좋아요. 가문의 망신이에요. 대체 어느 놈의 아이인지. 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윤서진 불러와. 당장.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저택을 울렸다. 서진은 작업실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서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불타는 듯한 시선이었다. 박지숙은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윤 회장이 책상 위에 테스트기를 집어 던졌다. 그것이 서진의 발치에 떨어졌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무릎 꿇어 아버지가 포효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누구냐? 당장 말해. 그놈이 누구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저항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조차 못했지만 설령 안다 해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이었다. 말씀드릴 수 없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윤 씨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 당장 병원 가서 그거 지워버려. 그리고 그놈이 누군지 불어. 윤 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싫습니다.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한 정면 반박이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진에게 다가왔다.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 쓸모없는 것, 네가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명예를 더럽힌 너, 같은 건 내 딸이 아니야. 그는 서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서진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여보, 진정하세요. 그래도 서진이인데 박지숙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 회장은 박지숙을 뿌리쳤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너 같은 건 내 자식도 아니고 이 집안 사람도 아니야.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라. 네가 가진 모든 카드와 통장 당장 정지시킬 테니.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것을 집 밖으로 끌어내. 이비 오는 날 단 한 발자국도 이 집에 들이지 마.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무리 냉혹한 아버지였지만 친딸을, 그것도 임신한 딸을 이 폭풍우 속으로 내쫓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러나 윤 회장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진은 박지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서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 여자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짐을 챙길 시간조차 없이 입고 있던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현관 밖으로 끌려나갔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천둥이 다시 한번 세상을 찢을 듯 울렸다. 서진은 거대한 저택의 문 앞에 주저앉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집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임신한 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폭우는 윤서진의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앗아가는 듯했다. 칠흑 같은 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생쥐꼴로 거리를 헤맸다. 거대한 저택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얇은 실내복과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약간의 현금뿐이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녀의 모든 카드는 이미 정지된 뒤였다. 추위와 배신감, 그리고 복받쳐 오르는 절망감이 그녀의 전신을 옥죄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참을 걷던 서진은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시선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향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희미하게 존재감을 알리는 듯했다. 이 아이 때문에 쫓겨났지만 또한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와 계모가 원하는 대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은 현금을 쥐고 가장 값싼 숙소를 찾아 헤맸다. 몇 군데의 여관을 전전했지만 흠뻑 젖은 그녀의 행색과 신분증 하나 없는 처지를 보고 모두가 손사래를 쳤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도시의 가장 낙후된 언덕배기 동네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옥탑방 있음이라는 낡은 종이 편말을 발견했다. 주인집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서진이 2달치 월세를 선금으로 내밀자 마지못해 열쇠를 건넸다. 방은 끔찍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외풍이 드는 낡은 창문, 그리고 구석에 자리한 간이 주방 시설이 전부였다. 화장실은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지친 몸을 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급 실크 이불 속에서 잠들었던 그녀가 이제는 곰팡내 나는 좁은 방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새로운 현실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윤서진 디자이너도 윤 회장의 딸도 아니었다. 그저 가진 것 없는 미혼모일 뿐이었다. 아침이 되자 입덧이 다시 시작됐다. 빈속을 개워내며 그녀는 공용 화장실에서 서러움을 삼켰다. 그녀는 가장 먼저 중고 가게에 들러싼 옷 몇 벌을 샀고 남은 돈으로 쌀과 기본적인 식료품을 구입했다.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진은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떠올렸다. 화려한 학력, 유수의 공모전 수상 경력.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러오는 배였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부터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경력은 좋으신데 혹시 결혼하셨나요? 면접관의 질문은 언제나 비슷했다. 서진이 망설이며 대답을 피하면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 카페의 매니저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배를 훑어보며 말했다. 임신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사회의 편견과 냉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잔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온실 속에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몇 주가 지났다. 가져온 돈은 거의 다 떨어졌고 방 안에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서진은 얇은 담요를 두르고 웅크린 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이대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아버지가 옳았던 걸까? 차라리 그날 병원에 갔어야 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뱃속에서 아주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툭! 그것은 생명의 신호였다. 서진은 깜짝 놀라 배에 손을 얹었다. 다시 한번 툭!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솟아올랐다. 이것은 그녀의 아이였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려도 이 아이만큼은 그녀가 지켜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 그녀는 결심했다.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어설 것이다. 그녀에게는 아직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 것, 바로 그녀의 재능이 남아 있었다. 서진은 남은 돈을 털어 가장 싼 중고 노트북 한 대를 샀다. 그리고 밤을 새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과거의 화려한 작업물들은 없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스케치하고 렌더링했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 경력도 추천사도 없는 무명의 디자이너일 뿐이었다. 그녀는 전략을 바꿨다. 가장 작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동네 작은 빵집의 로고 디자인, 학생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배너 제작. 보수는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녀는 가리지 않았다. 서지는 낡은 노트북 앞에서 밤낮으로 매달렸다. 차가운 방 안에서 손가락이 곱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타고난 감각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넘어 그 가게의 본질과 이야기를 담아내려 했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디자인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작업물이 완성되고 의뢰인은 기대 이상의 결과물에 크게 만족하며 작은 보너스와 함께 감사의 후기를 남겼다. 이 디자이너는 천재입니다. 제 가게의 영혼을 찾아주었어요. 그 작은 후기 하나가 서진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 후기를 발판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번 첫 수입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따뜻한 수프와 아이를 위한 작은 엽산을 샀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처참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혹독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예비 엄마였고 그녀의 재능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었다. 그녀는 굳은 의지로 이 겨울을 버텨낼 것이다. 진성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두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한치의 흐림도 없이 맑았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차가운 금속과 검은색 가죽으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곳은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민의 공간이자 그 자신을 투영하는 거울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 책상에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디자인팀이 제출한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입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케팅 본부장과 디자인 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진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동해안 리조트 프로젝트가 브랜딩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된 디자인 시안들은 하나같이 낡고 진부했으며 태민의 날카로운 안목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쳐넣으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내 시간을 낭비할 거면 전부 사표 쓸 준비나 하십시오. 그의 말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결과로만 말하는 사람이었고 과정의 안일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태민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불필요한 말 대신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 혹시나 해서 소규모 에이전시와 프리랜서 플랫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컨셉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마감 직전에 들어온 시안 하나가 조금 독특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태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는 아마추어들의 작업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화면 속 디자인은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렌더링으로 치장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동해안의 거친 파도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생명력을 담아낸 로고,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브랜딩 컨셉은 태민이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닌 영혼으로 빚어낸 디자인이었다. 이 디자이너 누굽니까? 아이디 세오라는 프리랜서입니다. 경력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소속 에이전시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신속하게 보고했다. 당장 이 디자이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약간의 흥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이 디자이너가 프로젝트의 돌파구였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낡은 옥탑방에서 윤서진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제 제법 불러온 배가 책상에 닿아 조금 불편했지만 그녀는 작업에 몰두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세오라는 아이디는 프리랜서 시장에서 믿고 맡기는 실력자로 통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재벌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중개 에이전시를 통해 정기적으로 일을 받고 있었다. 며칠 전 보수가 유난히 높은 블라인드 리조트 브랜딩건을 마감일에 맞춰 제출했다. 대기업 프로젝트라는 말에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쟁쟁한 곳들이 참여했을 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다. 에이전시 담당자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SEO 디자이너님. 귀하의 리조트 시안이 클라이언트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오늘 오후 긴급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성그룹 본사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진성그룹. 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진성그룹이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게다가 긴급 미팅이라니. 그녀는 당황했다.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는 그런 대기업에 갈 수 없었다. 중고 가게에서 산 낡은 원피스, 그리고 무엇보다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온 배.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서진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지만 배를 가려주지는 못하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몇 번이나 포트폴리오를 점검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대기업 미팅에 가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겼다. 그들은 내 배가 아니라 내 디자인을 보고 부른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옥탑방을 나섰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은 그녀가 살던 저택과는 또 다른 의미의 위압감을 풍겼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로비에서 신분증 대신 에이전시의 확인증을 보여주고 방문증을 받은 그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만나게 될 사람이 기껏해야 마케팅 팀장 정도일 거라 예상했다. 최고 경영진 층의 버튼이 눌렸을 때도 그녀는 그저 회의실이 그곳에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 이쪽입니다. 김 비서가 그녀를 발견하고 정중하게 안내했다. 그는 서진의 만삭인 배를 힐끗 보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진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거대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다. 한 남자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대표님, CEO 디자이너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서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대표님, CEO라고? 그녀가 당황해하는 사이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낯선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악몽 속에 그리고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얼굴이었다. 강렬했던 눈빛. 그날 밤 파티에서 그녀에게 술을 건네고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녀를 붙잡았던 남자.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남자. 그리고 그녀 뱃속 아이의 아버지, 강태민. 강태민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만만한 디자이너를 기대했던 것에서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여자.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유일한 여자. 그녀가 지금 믿을 수 없게도 만삭의 몸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본능적으로 감싸 안은 배를 번갈아 오갔다. 윤서진,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하게 갈라지고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은 것을 간신히 버텼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지옥이 훨씬 더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아빠가 하필이면 진성그룹의 CEO였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굴러 나왔을 때 거대한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 시간은 점성을 가진 채 느리게 흘러갔고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이 이 만삭의 여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그녀가 본능적으로 감싸 안은 불룩한 배로 다시 얼굴로 향했다. 김비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자신이 존경하는 감정이라곤 없어 보이던 대표님이 이토록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CEO 디자이너라고 불린 이 여자는 어째서 대표님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했다. 먼저 이성을 되찾은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였다. 김비서, 나가.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다. 김비서는 망설였다. 대표님, 하지만 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나가.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포효였다. 김비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서진을 한번 힐끗 본 뒤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방 안은 두 사람만의 고립된 섬이 되었다. 태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거리를 재는 맹수와 같았다. 그는 서진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떻게, 네가 CEO 디자이너.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성적인 CEO 강태민이 속삭였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날 밤의 일로 자신의 아이를 가졌고 그것을 무기 삼아 진성그룹의 프로젝트에 접근, 결국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완벽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설마 처음부터 계획된 건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이라도 할 생각이었나? 그 말은 서진에게 두 번째 뺨을 날린 격이었다. 아버지에게 쫓겨났을 때보다 더 큰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이 옥탑방에서 어떤 심정으로 버텨왔는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쳤는지 이 남자는 알 리 없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태민을 올려다보았다. 협박? 서진은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민 씨, 당신이 진성그룹 대표라는 걸 알았다면 난 죽었어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밝혀 있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난 당신을 찾지 않았어. 내 디자인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당당하게 배를 감쌌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날 밤의 실수는 나 혼자 책임지기로 했어요. 당신과는, 그리고 당신의 그 잘난 진성그룹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아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태민의 이성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상관없다고? 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그녀의 배에 고정되었다. 그 배를 하고서 그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르는데 그는 자신의 핏줄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증명이 필요해.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집어 들려다 멈칫했다.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겠어. 이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였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이 강태민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절차라는 말이 서진에게는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는 몰랐다. 유전자 검사. 마치 그녀가 거짓말쟁이이며 아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기꾼이라고 낙인 찍는 말이었다. 유전자 검사요? 그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식의 인격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던 남자. 지금 눈앞의 남자도 똑같았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서진이 차갑게 맞받아쳤다. 당신은 나에게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난 당신의 돈도 당신의 인정도 필요 없어. 내 아이는 내가 지켜.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기회, 진성그룹과의 프로젝트가 이제는 끔찍한 덫이 되어버렸다. 이 프로젝트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태민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그녀가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그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집착으로 뒤엉켜 있었다. 내 아이라면 그건 내 자식이야. 내 핏줄이라고. 네가 함부로 이거나. 서진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핏줄.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이랑 똑같네. 윤씨 가문의 명예에 운운하며 나를 이 꼴로 내쫓은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 그녀는 숨겨왔던 분노와 상처를 터뜨렸다. 난 당신들 같은 권력자들한테 신물이 나. 내 아이는 당신처럼 차가운 괴물로 키우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녀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괴물이라는 말이 태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 역시 감정 없이 자신을 후계자로만 대했던 아버지였다. 서진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태민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성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은 채 홀로 남겨졌다. 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즉시 김비서를 호출했다. 윤서진, 지금 당장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학력, 그리고 그날 밤 이후의 모든 행적까지 샅샅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한편 진성그룹 빌딩을 뛰쳐나온 서진은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겨우 버스 정류장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현실과 마주했다. 아이의 아빠는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존재. 그녀의 아버지와 똑같은 부류의 남자였다. 버스를 타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진은 공포에 떨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진 남자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찾는 것은 물론 아이를 빼앗아 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녀는 낡은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작은 방이 이제는 너무나도 허술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가 그녀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발길질을 했다. 아가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진성그룹에 제출했던 시안, 그동안 작업했던 모든 관련 파일을 망설임 없이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독립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태민의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창밖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책상 위에는 김비서가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윤서진 관련 조사 보고. 그가 그토록 차갑게 명령했던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친 기록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서진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계획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멀었다. 명문 디자인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지만 집안에서는 늘 계모 박지숙과 이복 동생에게 밀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파티에 참석했던 것은 아버지 윤 회장의 강요 때문이었으며 그 직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들켜 집에서 쫓겨났다. 보고서는 폭우 속 실내복 차림으로 맨몸으로 추방됨이라고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태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그녀를 꽃뱀으로 몰아붙였던 순간 그녀는 문자 그대로 지옥을 겪고 있었다. 보고서는 옥탑방의 비참한 생활, 편견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었던 그녀의 행적, 그리고 CEO라는 아이디로 밤낮 없이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그날 밤 이후 단 한 명의 남자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아이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괴물이라고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녀를 그 지옥으로 내몬 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계모였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였다. 동시에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그런 끔찍한 대우를 받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즉시 윤 회장의 비리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김 비서의 긴급한 목소리였다. 대표님, 로비에서 윤서진 씨의 계모인 박지숙 여사가 대표님을 만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일로
아주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태민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짐승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다. 들여보내. 몇 분 후 박지숙이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옥탑방에 사는 서진의 비참한 몰골과는 대조적으로 탐욕과 부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경멸하듯 훑어보며 가증스러운 슬픔을 연기했다. 이런 강 대표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희 서진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태민은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용건만 말하시죠. 그의 차가운 대꾸에 박지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어머, 성격도 급하시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철없는 서진이가 글쎄 대표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쯧쯧, 윤 회장님은 충격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시랍니다. 가문의 망신이죠. 그녀는 마치 서진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태민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조용히 수습해 드리려고요. 서진이 그 아이 조용히 외국에 나가서 낳아 기르게 하고 윤 회장님 입도 막으려면 아시죠? 이런 스캔들 진성그룹 주가에 좋을 것 없잖아요. 그녀는 노골적으로 웃으며 금액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터무니없는 거액이었다. 태민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지숙에게 다가갔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박지숙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지? 태민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서늘했다. 내 아이를 가지고 흥정을 하겠다고? 그게 대표님을 위해서. 박지숙이 말을 더듬었다. 태민은 그녀의 눈앞에서 그 종이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찢어버렸다. 당신 같은 쓰레기와는 협상하지 않아.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그리고 지금 즉시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박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협박? 내가 누군지 알고. 윤 회장 부인이야. 너희들 다 가만 안 둬. 그녀가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비명은 육중한 문에 막혀 금세 사라졌다. 태민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흩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너무 쉽게 끝났군. 하지만 박지숙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 로비에서 모욕을 당하자마자 곧장 자신이 알고 지내던 타블로이드 신문사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분노와 탐욕으로 이성을 잃은 그녀는 모든 것을 퍼부었다. 진성그룹 강태민, 그 인간, 내 의붓딸 임신시켰어. 결혼도 안 한 애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를 협박범으로 몰아. 내일 아침이면 감이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진성그룹 강태민 회장, 혼외자 스캔들, 미혼의 임산부 충격. 처음에는 익명으로 시작된 기사가 박지숙의 교묘한 제보로 인해 순식간에 실명 기사로 번졌다. 재계의 황태자,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강태민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벌떼처럼 들끓었다. 그들은 강태민의 여자로 지목된 Y양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박지숙은 기자가 서진의 옥탑방 동네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정보를 흘렸다.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께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짐을 싸고 다른 지역의 작은 방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짐을 챙겨 낡은 옥탑방 계단을 내려오던 순간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윤서진 씨 맞습니까? 진성그룹 강태민 대표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뱃속의 아이가 정말 강 대표의 아이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든 채 좀비처럼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서진은 눈앞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뒷걸음질 쳤다. 기자들의 무자비한 질문과 카메라 불빛이 그녀를 난도질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의 존재가 온 세상에 발가벗겨진 채 드러났다. 그녀의 옥탑방, 그녀의 초라한 행색, 그리고 만삭의 배가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진성그룹의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있었다. 성난 이사들이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고함을 질렀다. 강 대표, 이 스캔들 대체 어찌 된 거요? 주가가 반토막 났소. 당장 이 사태를 책임지시오. 태민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다. 그것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질린 채 울부짖는 윤서진의 모습이었다. 태민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사들의 고함 소리도 주가 그래프도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수많은 늑대들 사이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를 막아서는 이사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김 비서, 차 대기시켜. 당장 강태민의 차는 도시의 거리를 찢을듯이 질주했다. 평생을 합리성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뇌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본능적인 분노와 알 수 없는 보호 본능뿐이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서진이 갇힌 옥탑방 골목에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그녀의 만삭인 배를 향해 무자비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태민은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경호 차량들이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그가 윤서진을 괴물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제국 전체를 뒤흔든 스캔들의 중심으로 스스로 뛰어들고 있었다. 이사회의 고함도 폭락하는 주가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태민의 마이바흐가 옥탑방 골목 거기에 거칠게 멈춰섰다.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최고급 세단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민, 스캔들의 장본인이 가장 논란이 되는 바로 그 장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플래시가 아까보다 몇 배는 더 광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강태민 대표님, 스캔들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윤서진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태민은 쏟아지는 질문들을 마치 소음처럼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기자들 무리에 둘러싸여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는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뒤따라 도착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인간 장벽을 만들어 그가 서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그는 거침없이 인파를 뚫고 들어갔다. 기자들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물러섰다. 그는 서진의 바로 앞에 섰다. 서진은 눈물과 공포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큰 지옥으로 밀어넣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민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값비싼 맞춤
정장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진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재킷은 그녀의 만삭인 배까지 가릴 만큼 컸고 그의 체온이 남아있어 희미하게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많은 카메라로부터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숨겼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왔어. 그는 서진을 거의 품에 안다시피 하여 보호하며 몸을 돌렸다. 길 열어. 그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장면에 넋을 잃었지만 이내 더 격렬하게 질문을 퍼부었다. 보호하시는 겁니까? 아이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태미는 자신의 차 뒷문을 열고 서진을 조심스럽게 태웠다. 그리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탔. 차는 몰려든 기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여전히 태민의 재킷을 움켜쥔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 자신을 꽃뱀 취급하며 경멸하던 남자가 왜 지금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인가. 그녀는 이 남자가 꾸미는 또 다른 계략이 두려웠다. 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한남동의 개인 세이프하우스로 데려갔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 공간이었다. 그는 서진을 부축해 안으로 들여보냈다. 서진은 낯선 최고급 아파트의 내부에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태민은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마셔. 일단 진정해. 왜 이런 짓을 하죠? 서진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나를 기자들 앞에 더 망신시키려고, 아니면 이제 내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태미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녀와 거리를 둔 채 창가에 섰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 즉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알 수 없는 소유욕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끝내야 했다. 그의 방식대로 기다려. 그는 짧게 말하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는 이미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 1시간 뒤 진성호텔 그랜드볼룸으로 모든 언론사를 소집해 진성그룹 강태민 대표 긴급 기자회견이다. 단 한 곳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알겠습니다라는 대답 외에는 할 수 없었다. 태민은 전화를 끊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기다려. 아무도 못 들어와.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올 테니까. 서진은 그가 말하는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그에게서 도망칠 기력도 없었다. 태민은 망설임 없이 세이프 하우스를 나섰다. 1시간 뒤 진성호텔 그랜드볼룸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는 마이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태민이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방금 전의 혼란이 무색하게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재킷은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앞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 따위는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아침 기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기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아침 기사에 Y양으로 보도된 윤서진 씨 그녀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는 그는 장내의 모든 카메라를 하나하나 응시하며 말했다. 내 아이가 맞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재벌 총수가
혼외자를 이토록 빠르고 명백하게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오디오 파일을 재생시켰다. 이런 스캔들 진성그룹 주가에 좋을 것 없잖아요. 박지숙이 어제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협박했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이 경악했다. 이것은 어제 윤서진 씨의 계모 박지숙 여사가 나를 찾아와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녹취록입니다. 그는 이어서 서진이 윤 회장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는 증거 자료와 옥탑방 계약서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녀는 나를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만으로 진성그룹의 리조트 프로젝트를 따내려던 유능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서진의 디자인 시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밑바닥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런 그녀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과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언론입니다. 그는 정면의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옥탑방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박지숙과 윤 회장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나는 오늘부로 박지숙 여사를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윤태준 회장을 윤서진 씨에 대한 유기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합니다.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미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서진 씨와 내 아이는 지금부터 내가 지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로서 그리고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약속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단상을 걸어내려갔다. 강태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 세이프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 속 강태민은 얼음과 불을 동시에 품은 눈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소파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내 아이가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인정했다. 세상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울 수 있는 스캔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박지숙의 협박 녹취록, 자신이 쫓겨났던 날의 정황, 그리고 밑바닥에서 발버둥 쳤던 자신의 행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로 규정했고 유능한 디자이너로 칭했으며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보호를 선언했다. 서진은 태민의 재킷 자락을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복수보다도 통쾌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저 남자는, 강태민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제국을 도박에 건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뒤집혔다.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재벌의 혼외자 스캔들은 순식간에 사악한 계모와 비정한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미혼모의 사투로 변모했다. 윤서진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 부조리에 맞선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에 찬사를 보냈다. 강태민의 선전포고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박지숙은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강태민이 나를 모함한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결정적인 녹취록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다. 윤태준 회장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강태민이 제시한 배임 횡령 혐의는 박지숙에게 흘러간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고 자녀 유기라는 사회적 지탄까지 더해져 그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세이프하우스의 문이 열렸다. 강태민이 돌아왔다. 그는 기자회견 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수백만 명 앞에서의 냉철함 대신 깊은 피로와 복잡한 감정이 서린 얼굴이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리는 듯했다. 왜 서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이사회가 당신 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핏줄로만 여겼던,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게 만들었던 냉혈한이 아니었던가. 태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어제처럼 위협적인 걸음이 아니었다. 보고서를 읽었어.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쫓겨나던 날 밤부터 옥탑방에서의 모든 날들까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가 당신을 꽃뱀 취급했을 때 당신은 혼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더군.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겠어. 그 말로는 부족하니까. 그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자신의 재킷을 바로잡아 주었다. 나는 내 것을 빼앗기는 걸 참지 못해. 그리고 당신과 당신 뱃속의 아이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어려운 단어를 내뱉었다. 내 사람들이야.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엔 너무나도 강태민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서진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던 그 밤에도, 옥탑방에서 혼자 서러웠던 그 순간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태미는 당황했지만 이내 서툴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흘렀다. 박지숙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다. 윤태준 회장은 무너졌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병상에 눕게 되었다. 그는 서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지만 서진은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용서는 하되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서진은 진성병원 최고급 1인실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꼭 쥔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그는 아기를 안는 법조차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 그의 차가운 제국에 작고 따뜻한 생명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출산 후 서진은 강태민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회장님의 여자로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다. 내가 디자인했던 그 리조트 내가 마무리하게 해줘요. 태민은 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성그룹의 디자인 부서 전체를 맡길 생각이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녀는 Y양이 아닌 윤서진 총괄 디렉터로 업계에 복귀했다. 동해안 리조트는 그녀의 손길이다. 자연과 치유라는 컨셉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오픈식 날 리조트는 국내외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진성그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당당하게 발표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리조트의 가장 전망 좋은 테라스에서 태민과 서진은 아기를 안고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당신 디자인 정말 멋지더군. 태민이 무심한 척 말했다. 서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내 재능을 알아봐준 첫 번째 클라이언트. 태민은 아기를 서진에게 안겨주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완벽주의자 강태민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바다를 닮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윤서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약속 같은 거 잘 안 하는 거 알지. 하지만 오늘 당신과 이 아이 앞에서 약속하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울게 하지 않겠어.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을 세상 무엇보다 아끼겠다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서진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폭풍 우치는 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결혼도 전에 임신한 그녀는 가문의 수치였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만난 운명은 그녀의 아이 아빠는 차가운 CEO였지만 결국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태민이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와 아기를 동시에 품에 안았다. 세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별빛 아래 오랫동안 함께했다.